네, 정치권 쏟아지는 뉴스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집권 여당도 그렇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뭐 안오미 상태라는 표현이 지금 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신문에도 다 그게 뭐 헤드라인이더라고요. 네, 보수언론조차도 지금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수렴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길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당이 어쨌든 뒷수습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아니면 또 재건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또 재건 작업들 또 회복 작업들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렇죠. 문제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사실 뭐 길을 못 찾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답은 하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선거 패배 이후에 며칠 동안 지났지만 안 바뀌겠구나 이런 이제 기세에 역력하기 때문에 그럼 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럼 또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여전히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가 안 풀리기 때문에 사실 답이 뭔지 알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식적인 뭐 의견들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 21대 국회 상황과 지금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없는 것 아니냐. 200석을 이 야당으로 간 게 아닌 것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의석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 상황, 그러니까 개헌선은 아니면서 뭐 180석 넘는 그 정도 상황은 그렇죠. 동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차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 대비 득표율은 줄은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건 어쨌든 나아진 것 아니냐. 좀 더 하면은 이제 다음 대선 등 결과 좋은 것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 박수영 의원이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격차는 줄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의석은 늘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전체 의석도 늘은 거죠. 사실 103석에서 108석이 됐으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뭐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글을 지금 올려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사실 굉장히 당견인 것 같은 게 그때는 당대표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정권이 굉장히 그렇죠. 컸어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 때문에 대통령한테 누구나 다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번 선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주도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잖아요, 여의도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임기가 4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3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임기는 뭐 공천을 이제 대통령이 더 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무슨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 그걸로 끝인데 뭐 3년 후에 임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생존 욕망 또는 번영 욕망이 작동을 하면 다른 쪽에 다른 다음에 미래 권력에 붙을까? 그러면 보수의 다음 미래 권력은 누구일까? 이쪽으로 레이더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만약에 대선 한 2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흐름 굉장히 강해질 텐데 지금 3년 넘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 급격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중진급들이 자기 대권과 연동되어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하면 그 흐름도 이제 일정 부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아닌 상황에서 뭔가 타협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당내에 그러면 급속하게 이제 대통령과 척을 지으려고 하는 당내의 흐름들, 독자성을 이제 표출하려고 하는 흐름들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겠죠. 일단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기가 말씀하신 대로 뭐 한 1년 남았다, 선거가 곧이다 이러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목할 거는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에서 선거 지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직기강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연상이 되잖아요. 물론 뭐 여권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너무 원사이드하게 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다. 네. 본인이 민생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과 합을 맞춰서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사실상 우리를 탄핵한 게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다라는 전언도 있는데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공직기강 얘기를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어쨌든 검사 출신 대통령, 특수부 출신 검사였던 대통령이 선거 지자마자 공직기강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권력과 내가 손절한다? 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예. 다음 대선 있고 대권 주자들이 이제 목소리 낼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매 정권마다 하반기에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빠져도 누구를 올려 세워서 대중적 후보로 이제 만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를 죽일 수는 있다. 예,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임기 속설 같은 중후반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 이제 사실 현실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중진급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 세력을 만들면서 이제 용산과 각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 좀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만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그런 측면도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이번 선거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기엔 자기의 잠재적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한동훈의 선거였으니까 이게 한동훈의 패배라는 걸 각인시키는 것만으로도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남는 이제 장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기자를 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최경영 앵커는 기억나시 정권이 심판당하는 선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늘 심판당하는 그 구호가 있지만 네. 우리가 정권 심판당한 적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대선에서 정권을 주고받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 임기 중에 선거에서는 거의 여당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늘. 근데 이렇게까지 심판당한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야당이 일당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175석을 한 당한테 몰아준다? 이 선거의 의미 저는 87년 이후에 제일 역사적인 패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사실 이 선거 결과에서는 굉장히 좀 면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짧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 지도체제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고 하는데 중진들은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안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이 판이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거 이런 거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친정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에 관한 투표를 하면서 제발 대통령 좀 바꿔주세요. 네. 사실은 192석이 의미하는 범야권 192석이 의미하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200석까지 갈 뻔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지율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4월 둘째 주까지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긍정 지지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부정이 63.6. 다음 지표를 보시면요. 다음 지표 보여주실래요? 일간 변화에서도 오히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 떨어져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뚝뚝뚝 떨어져서 28.2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9일 선거 직전에는 37.1이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정당 지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당 지지도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지표인 정치 지표인데 정당 지지율은 원래 잘 안 변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지지한다는 거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상황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그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은 있는 것이고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고 대통령 최근에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도 매우 이제 큰 거예요. 변동성이 매우 이제 큰 상황이고 지금도 나오듯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특별히 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이제 즉각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합리적이고 싶고 다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정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됐잖아요.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2차 미디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달된 것이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특별한 뭐를 액션을 취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아마 이번 주 다른 조사들도 나올 텐데 아마 많이 영향을 줘서 30% 선이 위협되는 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 없는데 왜 선거 결과 이렇게 차이 나지? 그건 어느 정당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정권 심판이나 견제의 기류에 동조함으로써 그것을 의사표출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구조는 야당이라는 도구를 그날 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당에 더해지면서 선거 격차는 나는 것이죠. 이제 요 메커니즘이 선거에서 뚜렷하게 이제 확인된 상황이죠. 국무회의에서 오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무슨 기자회견도 아니고 네. 국무회의의 형식을 빌려서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두 거잖아요. 발언이라고 부르죠. 네. 이것도 맞나 싶어. 이 형식 자체가 맞나? 안 맞죠. 안 맞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든지 대국민 담화 뭐 예를 들면 기자회견까지가 너무 무리하다. 지금 너무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하면 대국민 담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2석이 가리키는 의미는 명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고 늘 이제 생중계되는 형식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얘기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통한다는 거잖아요. 독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라든지 그 패배 이후의 반성 이런 게 이 형식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통을 못했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할 때 시나리오가 있었네 없었네 했지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왜 각본을 짜고 하냐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그렇죠. 질문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왜 이렇게 못 나타나는 거냐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패배를 하고도 지금 국무회에서 메시지를 낸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국정 쇄신하겠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중들의 평가에서 특이한 현상은 과거의 대통령들은 이제 국정 평가를 할 때 대중들이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가 이제 높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한국인들이 원래 의사표출 강하게 안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잘한다 못한다가 높은데 지금 전화조사든 ARS 조사든 상관없이 매우 못한다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거는 뭐냐하면 여론에는 이제 수치가 있잖아요. 우린 똑같이 30%면은 뭐 30%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0%라도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30%라도 똑같은 찬성이라 하더라도 스트렝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스트렝스, 강도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또는 거부 정서에 있는 것이 매우 강도가 높은 상황인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매우 센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약간 변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받아들여져서 효과가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중이 예상할 수 있는 액션, 예상할 수 있는 메시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형식, 틀 안에서 한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한다.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얕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은 또 정보를 습득하게 되거든요. 이제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진짜 질문을 안 받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평가 아까 지표가 대통령 국정 지지는 너무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정 동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높게 관리하는 것은 저는 모든 대통령한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그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자율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예. 떨어지게 되면 권한이 있지만 행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자원인 것인데 그래서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잘하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 효과를 키우려면 안 좋았던 상황이 충분하게 안 좋았던 것을 인정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그 상황이 그 다음에 다른 액션으로 이어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 사태 때 예. 매우 이제 낮아졌어요. 근데 그 국면이 이제 지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지난 다음에 친서민 중도 실형 이런 거 내셨다고요. 예. 그때 효과 매우 좋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면 지지율이 매우 탄탄하게 높아진 거냐 그거 아니고 비교 시점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 잘해요 못해요라고 질문한가 최근에 그러면은 어떤 제일 못했던 지점이 기준이 되면 이후에는 약간만 개선되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것을 약간 대략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패배나 실패했을 때는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너무 이 부분에 우리가 회초리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한번 심판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대중에게 전달되게 만든 후에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가 좋고 글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지금 큰 차이가 아니고 대략 이 국면을 넘어가면 개선되겠지. 계속 남아있는 저도 지금 이제 분석에 지금 정책 스탠스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처절하게 우리 심판당했다. 그래서 우리 달라질 거다. 우리 변할 거다. 우리 열심히 할 거다. 그러면 사실 많이 안 달라지고 많이 안 변해도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한국론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뭐 박수영 의원 글도 얘기했지만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우리 심판당했어 우리?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낙동강을 지켰어. 네. 사수했어. 이런 그러면 이 국면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 이거를 나는 심판의 의미로 표를 던진 사람들이 내 표의 의미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절대 다수의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국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건데 정치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사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사과는 허리 숙여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허리를 숙이지 않고 사과를 하면 사람들이 사과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국무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을 합니까? 이 선거 패배를 당하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심판했는데 심판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네? 사과하는데 허리 숙이지 않네? 이게 이 국면을 결국엔 유지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각을 해보면 서민 민생 쪽으로 실용 쪽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럼요. 인왕산에 혼자 나와서 네. 혼자 나와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 그러면서 약간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인왕산에 올라가서 물었다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남았잖아요. 네. 정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 뭐냐라고 꼽으면 대중이 모르면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중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잘한 일이라도. 그러면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내가 이제 변해야지 잘못했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 실패한 상황, 지금 참패한 상황, 어려운 상황, 회초리를 맞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중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약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있는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의 지지자들이라도 오롯이 이렇게 다 앉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이프랑 싸웠는데 와이프한테 잘못했어 이러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심으로 반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성으로 이 국면만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 잘못했다라고 말만 해도 그래도 그렇죠. 괜찮죠. 대화의 여지는 있죠. 근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싸움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용산의 분위기에 놓고 보면 선거 패배한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제스처들이. 진짜 사과를 안 하는 대통령인데 이것도 정말 희한합니다. 이 역대 보수건 리버럴이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런 정도의 사안들이 나왔는데 사과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 약간 이제 개인 캐릭터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들을 이제 봤을 때
뭔가 이제 그런 보스 기질이 이제 강한 경우일수록 이제 사과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인사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 굉장히 더뎌요. 예, 왜냐하면 그 부하 직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형태여가지고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약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 방식에 대해서 거부 정서 강하게 표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민주화를 스스로 쟁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언제나 정권이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부분 이제 해소하려고 가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이 스타일이 이번에 저는 큰 문제였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라든가 능력 이런 것보다도 근데 그 부분을 개선을 안 하는 것이니까 이제 과연 이게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이슈들이 이제 틀러온 과정을 보면 뭐 양평 고속도로 때도 그랬고 뭐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사과하거나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이걸 대통령실이 그 논평을 안 해? 혹은 입장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비판의 강도가 올라오는 선을 억제한다. 이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제? 그러니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사과하면 예전에 나왔던 사과하면 헐뜯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지난 2년 동안 무능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비판이 지금은 요만큼인데 한 30 정도 수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갑자기 70, 80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이냐면 이미 선거에서 이렇게 대패를 해서 결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마지못해 인정하려는 태도 혹은 마지못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태도 이 경계에서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립적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들은 모든 대통령들이 어쨌든 임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어쨌든 뭐 역사적 성과를 하나 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리적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남기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인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 밀려서 내가 이렇게 굴복하는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깔려 있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뭐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성과를 전혀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저는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개인 캐릭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이제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졌으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좀 굴복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야지라고 하는 흐름보다는 그렇지 변화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주도하는 모양새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통치 구조나 헌법에 관해서 개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소재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현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개헌 이야기를 한다? 네, 그 이슈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그 이슈를 대통령이 던지면서 어쨌든 전국 주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좀 바뀐다, 변화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 그 이슈를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할 거거든요. 이준석도 그렇고 지금 조국도 그렇고 본인이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이 주도하는 이슈에 참여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을 장담하지 말아라. 기자들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생방송 중에서도 대문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뭐냐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야, 이 윤석열 간판으로는 선거가 이제 불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2026년에 윤석열 간판이 아닌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는 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국민의힘의 그거고 이해고 그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지금 뭐 사법 리스크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과 대선 일정 중에서 뭐가 더
당겨지면 좋은 겁니까? 라고 볼 때 대선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 재판 결과 하는 과정에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안고도 이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대선을 재판 결과 대법 판결보다 땡기면 유리할 수 있겠는데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네. 측면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 일부에서 생각하는 네. 것과 그리고 지금 예. 어저께부터 조중동이 그 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야 51대 46, 45인데 득표율은 이렇게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많이 네. 주장해왔던 많이 주장해왔던 거를 소선구제의 폐해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야 이 구도에서는 예. 앞으로도 승산이 가능성이 얕아. 맞아요. 예, 그러면 예. 사실 이제 그것들이 물려서 구조를 바꾸자. 구조를 바꾸자. 그러면 개헌을 하자. 근데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임기를 손해 보더라도 그렇죠. 예, 엄청난 사회적 변화로 나아가자라는 예.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냐 예. 이거에서는 강하게 뭐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한번 얘기를 먼저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가 네. 된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뭐 그것이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제 일정 부분 호응이 있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그때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그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무조건 선방하는 거예요. 130석은 아무리 뭐 무슨 그렇죠.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거죠. 254개 지역구잖아요. 예. 수도권이 122석이에요. 네. 이제 뭐 지난번엔 한석 줄기도 하고 그런데 절반이잖아요. 예. 내가 과반 의석이 되겠다, 일당이 되겠다 하면 이 122석 유동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40% 절반 정도는 하면서 해줘야죠. 이 얘기가 해야지 그럴 수 있지. 일당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12년 총선 43석 보수 정당이 예. 수도권 120석 중에서 예. 그 다음에 35석. 그다음 지난 4년 전 총선 16석. 이번에는 19석.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네. 차이가 사실 없는 거예요. 20석 예. 이내예요. 122석 중에서 20석이 안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일당이 될 거야. 과반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 이것이 이제 총선을 3번, 4번 거치면서 있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거제도 이걸 좀 개편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건데 그거를 안 받아들였던 그때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쪽이 없구나. 보수가 생각하는 개헌의 그 모습과 네. 야권이 생각하는 리버럴 쪽에서 생각하는 개헌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보통 리버럴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 중임제 결선 투표제야. 그렇죠. 핵심은 그거야. 근데 그리고 보수에서 중도 보수에서 생각하는 핵심은 내각제예요.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40% 정도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서울 수도권 불경 그다음에 경북은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다수당이 되지는 못해도 어쨌든 그렇죠. 늘 1당 내지 네. 2당이 된다. 되는, 그래서 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각제가 차라리 낫지 않나? 특히 어르신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무조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정도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예. 어떤 격변이 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의 어떤 다이나믹한 상황이 충분히 올 예. 수도 있는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센터장님 잘 짚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사실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는데 보수 세력이 진보가 평가를 받는 선거가 아니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들의 구성비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108석이잖아요. 근데 한 80석 정도가 영남이란 말이죠. 예. 그럼 영남 국회의원들은 소선구제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특히 그렇다. 예, 양당이 알아요. 소선구제를 안 하면 우리가 당장에 어떤 실리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어떤 뭡니까? 호남에서 100% 당선되고 그렇죠. 영남에서 전체 108명 중에 80명이 영남 소속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막 이제 에드벌론 띄워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50의 기득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150명의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게 의석수로 하게 되면 이제 호남하고 TK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의석수가. 그러니까 이제 PK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PK 40석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맞아요.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이유는 아무리 이제 보수가 평가받는 선거라도 일정 수는 해왔던 건 그 이유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수도권이 이제 굉장히 최근 선거들에서 일방적으로 변동이 되면서 이제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60 중에 6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0석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난번부터 완전히 완연해진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60에서 지난번에도 뭐 4-5개 정도밖에 못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못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에서 의석수 차이가 50개가 나버 50개 이상 나버리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는 지금 이제 뭐 보수 언론도 그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대 구성의 변동과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계급적인 분화로 인해서 이 구도에서는 보수가 이기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번 선거 결과가 가리키는 것도 사실 정확히 그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보수 정당은 이제 굉장한 위기인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 수도권이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원래 접경 지역하고 농촌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도 제법 의석들이 많았던 건데 지금은 그 접경 지역과 동부의 농촌 지역과 결합된 도시들이에요. 그렇죠. 지역들. 근데 격차가 또 사실 많이 안 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당 같은 데서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 바뀌긴 했지만 격차가 그렇게 큰 상황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격차가 10% 내에 나와요. 여야가요. 상당히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죠. 수도권이 122석 중에서 20석이 안 되는 상황. 서울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격차 좀 전국보다는 약간 높긴 합니다만은 경기도의 절반밖에 안 되죠. 네,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슈는 있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 종부세 관련한 이슈들, 그래서 한강벨트 등의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고령층이 일정 부분 영향 주는 부분들 있는 거라고 이번 결과에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의석으로만 하면 너무 일차원적 분석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득표를 이제 볼 필요는 있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예상만큼 보수정당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격차를 봤을 때는 경기도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 흐름 정도 보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구적 정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120석 중에서 이제 그 흐름이 있죠. 세대에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던 이제 고령층이 너무 많아지고 고령층은 보수 정서 이제 강화되는 것 세대니까 그러면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는 이제 백전백승이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시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닌 한국 거야. 정치는 사실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 60대가 옛날 60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60대다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이제 거의 완사이드로 이제 보수 정당 친화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의 60대는 이른바 민주화 세대가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의 후보들도 보면 60대에서 막 35% 4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투표 정당을 보게 되면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60대 매우 주목되는데 60대 남자와 여자 국민의힘에 비례투표를 했다고 하는 게 절반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뭐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들 치는 거예요. 거기 물론 이제 2% 정도는 그 뭐죠 보수정당 하나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그 정당도 있겠지만은 그건 비율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이 60대들이 과거 60대랑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정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시는 부분들, 본인이 또 일을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벌충하고 40대, 50대는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60대랑 50대 큰 차이 안 날 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한 10% 차이 났었거든요. 그게 저는 많이 줄었다. 줄었을 거라고 보고 야당에 대한 그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벌충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이제 20, 30대도 사실은 우리가 20대 보수화됐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20대도 보수화된 거는 이전에 비해서 맞지만 20대 보수화는 본질은 그때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못하냐에 대한 평가 냉정해지는 것이지. 네. 그래서 진보 정권일 때 불만이 강하니까 보수 정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보수화됐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보수 정권이다라고 하면 보수에 대해서 그 친화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수화라기보다는 선진국스럽게 되는 거네요. 다양성이 세대인 거죠. 다양성이 세대라고 세대 봐야 돼요. 투표에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도드라지는 건 물론 다 이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제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60대가 분화됐다. 60대 분화가 하나 있고 20대 여성의 결집이에요. 그건 지난 대선 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20대 남성이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근데 20대 여성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대 여성의 지지가 거의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 지점에서 상당한 이제 그거가 있고 그러면 결국엔 양당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20대 남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표가 문제가 하나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마용성 얘기 많이 했는데 마용성 중에서 지금 용산이랑 마포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이제 서울은 어쨌든 여기에 15억 이상 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단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도봉도 그렇게 됐습니다. 도봉도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은 향후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뭐 개헌 이야기 때문에 잠깐 옆으로 샜는데 요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직도 있다면 인사나 여야 협치 부분, 이 두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인적 쇄신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참신한 인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야 협치도 뭐 즉각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재명 대표랄지 조국 대표랄지 이준석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이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분의 스타일상 일단 얘기긴 한데 예전에는 정치 전국 분석하기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대중 여론이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결정할 거야.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이러면 되게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캐릭터 강한 분들이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다 보니까 이 분석 전망이 안 맞아요. 그 개인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게 맞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후진적이거든. 너무 이제 선진 정치에서 분석을 대중 여론이 주권자 여론이 기반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미국도 트럼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전망하기 참 어렵네요. 그 부분. 투표를 며칠 앞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의료계 이제 갈등 의료 정원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발표할 거라고 5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할 거로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지금 인사 관련해서 나오는 이름들 뭐 원희룡, 김한길, 이동관, 장제원, 이정현 이런 이름들 보면 우리가 이거 쇄신이다. 이거 혁신이다. 이런 제가 어제 다른 저희 회사 방송에서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웅장한 이름들이다 이런 댓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이거 뭐 원래 자기 사람들 친한 자기가 원래 편한 사람들 늘 들어왔던 이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인사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무릎이 탁 쳐져야 돼요. 기자실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름들은 그래?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다 안에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니까 효과를 주기 힘들고 왜 인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책 바꾸는 게 중요하지 인사가 뭐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사가 왜 효과가 크냐면은 국민들이 대중들이 너무 그걸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 상황을. 사람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람 효과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제 혐합형에 있는 인물들 본다면은 전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효과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 어떤 이슈들과 연관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 한 번만 이야기하죠.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라는데 또 수동형으로 유체 이탈 합법입니다. 총선 통해 나타난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야 본인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주어가 또 빠져 있어요. 국무위원들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런 문장을 쓰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치지를 않아요. 저거는 본인의 책임을 면탈하는 문장들이거든요. 국민 체감할 변화 만드는데 부족해. 누가 부족했어요? 서민 삶 개선 세심히 살피지 못해. 뭐 정부가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저런 식의 화법들이 국민들을 자꾸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비슷한 게 나왔네요. 더 뭐가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한 한결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